잘 지내셨나요? 벌써 2주가 흘러서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프랑스 혁명의 유토피아라는 제목입니다. 흔히 혁명하면은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뀌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그 변혁을 대혁명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혁명을 꼽았죠.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그리고 공화정, 심지어 재정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부르주아 중심의 사회 경제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지금 우리는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산업자본주의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자유평등 박애. 요즘 학생들이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는 알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유럽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르주아의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자유주의에 나아갈 바도 이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혁명 2단계 때 이따 설명하겠지만 민중과 부르주아지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보였고, 혁명 3단계 때는 실패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전복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럽이 나아갈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준 점에서도 대혁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하게 성직자가 독립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1신분이 성직자, 그리고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평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 구체제의 특징은 바로 절대 왕정이죠. 말 그대로 절대 왕권을 누리셨죠. 절대 왕권 루이 14세가. 루이 14세가 한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짐이 곧 국가다. 사실은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를 누가 했었어요. 귀족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기술자,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똑같은 농민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은 평민인데 제3신분인데 이 성 안에 들어와 사는 평민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한마디로 꽤 높은 거죠. 근데 신분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력과.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싹 틉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직전으로 갈수록 경제력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산업이 고도화되면 전문직이 그 고임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분은 여전히 되게 천시 받는 그런 제3신분인 거죠. 그래서 뭔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들의 불만을 되게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불만을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기본적으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부르주아들이 꿈꿨던 사회 개혁의 방법은 뭐냐면은 계몽군주를 통한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군주예요. 군주인데 공화정으로 갈 수 없어요. 군주인데 인민주권 아니면 민중의 어떤 정치적 출현 그런 거를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몽주의자들이 꿈꿨던 바, 즉 비이성적인 권위를 배제하고 이성과 능력에 기반한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유토피아는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그들이 의도치 않게 영향을 주었던 민중들에 의해서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왜곡되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죠. 165년 만에 산부인가 소집됐습니다. 평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국왕에게 우리 3신분의 어떤 고충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크게 마련이죠. 이제 소집되자마자부터 싸웁니다. 결국 제3신분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가서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놀랍게도 당시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실내 테니스 코트장이. 그래가지고 실내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서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는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서 국민의회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의회. 혁명 1단계를 주도한 세력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프랑스 시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부르주아가 강조했던 게 모든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자격을 둬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자격을 뭘로 삼았냐면 바로 재산이죠.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누는데 능동시민에게는 피선거권까지 주어져요. 그리고 참정권도 주어지고,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일정 수준의
재산,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791년 헌법의 특징인데 바로 남성 부르주아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 인권 선언문을 빗대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이 문건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 세력이 이 여성 운동가를 죽여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인의 이 보편적인 인권과 어떤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이었는가를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 즉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단순한 반란이 아니잖아요. 되게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걸 당시 유럽 군주들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부르주아가 자기 나라도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신분제를 뒤엎으려고 그래요. 이건 되게 전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그 군주들이 프랑스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장교단이 없는 오합지졸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전포고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다시피 연전연패예요.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손쉽게 주변 상황이 해결해졌어요. 혁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 부르주아가 사실 되게 꺼렸던 건데 민중과 정권을 손을 잡습니다. 민중과. 그 로베스피에르도 원래는 그 변호사고 그냥 그냥 괜찮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권을 잡으니까 달라져요. 이 사람이 덕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덕성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덕의 공화국 만드는 방법이 잘 교화해서 모두를 덕성을 가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덕성이 없는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후자를 택한 거죠. 나름 이 시기에 어떤 뭡니까 그 업적도 있어요. 이론의 성과도 있어요. 일단 프랑스 본국뿐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시민 선언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 부채로 인한 투옥 금지, 생필분 최고 가격제, 위에 있는 노예제 폐지까지 세 가지가 제가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 내지는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인권. 네, 인권. 맞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생존권이 재산권을 압도하게 돼요. 혁명이 과격화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끈 엘리트들의 반기독교성도 과격화돼요. 이 시기에 반성직주의가 반종교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기독교 정책을 넘어 아예 기독교의 대체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나타난 게 이성의 숭배예요. 이거는 무신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노트르담 성당인데요. 노트르담 성당에 그 성당을 가면 여러분 알타라고 불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적인 어떤 언덕 같은 걸 만들고 여기에 여신을 앉혀놔요. 그런데 여신을 동상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여배우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성의 불이라고 해서 불을 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여배우가 상징하는 저 여배우가 미네르바인데 지혜의 여신에게 이성이죠. 이성의 여신에게 절을 하는 무신론과 또 뭐죠? 박애주의가 혼합된 신흥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공포 정치가 끝나고 이제 수립된 게 총재 정부입니다. 총재 정부. 디렉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총재 정부가 95년에 헌법을 만들어내는데 이 헌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평형의 유지입니다. 권리와 권한이 똑같은 5명의 총재를 뽑아놔요. 1년마다 교체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 내부 충돌이 발생할 시에 해결할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합헌적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역설이 발생합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 만들어낸 이 제도가 내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군사력에 호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설이 나타나죠. 이 지점을 주목하여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범이 프랑스 대혁명을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를 규정하는 혁명으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이중혁명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는 3부작을 냈는데
이 혁명의 시대에 속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때부터 1848년의 사이에 자본주의 정치 경제가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정치가 승리를 거뒀고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승리를 거둬서 그 지배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 맨 마지막에 써 있는 부가 산업에서 나오고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탄생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성취로 평가를 받는 그런 엘리트가 자리받는 뿌리 내리는 추세로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가고 있었고 그것이 1980년대 이후 확고해졌다고 보는 거죠. 왜 1980년대 이후 이게 확고해졌는가? 바로 정보화, 그 토플러가 말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혁명으로 오토메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부와 노동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정당화하는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까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요. 탄생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메리트로 시민을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약이고 한계지만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의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한 역사 발전의 한 단계였던 거죠. 능력주의 비판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임금이 실력만의 결과물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유산인 연고주의와 기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엘리트 학교에 가서 거기서 형성된 인맥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더 많은 기회 그런 것들에 영향받은 바가 분명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가 세습돼요. 그런데 신분에 세습되는 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 세습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엘리트는 성공을 너무 당연히 여겨요. 내 능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비엘리트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을 정신적 패배자로 만들죠. 프랑스 혁명 이후 한동안은 능력주의가 불평등의 해결책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의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즉 프랑스 혁명은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정치 경제 시작에 대한 고찰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그 한계에 대한 시사점도 프랑스 혁명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샌델 같은 경우는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아직 이 사람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말하는 게 일단 성공에 대해서 겸손한 관점을 가지자. 그러니까 엘리트가 다 갖는 게 올바른 게 아니다. 일단 상당히 럭이 작용한다. 부모 잘 만났고 또 그 자기의 능력 펼치는 사회를 잘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나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성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대안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 능력 위주 사회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가 극도로 고도화돼서 여기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가 프랑스 혁명이 그 자본주의라는 그 결론만 내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살짝이지만 짧은 시기지만 프랑스 혁명 2단계 때 사회민주주의라는 대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제시됐던 프랑스 혁명 2단계 때는 향유의 평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혁명 중간에 공산주의라는 즉 공유경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대안이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가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 즉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정치 경제의 질서의 시작점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안을 찾을 때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대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